새로운 고급차들은 너무 비싸고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싸구려처럼 느껴져. 게다가 요즘은 직접 차를 손볼 수도 없어. 15,000달러 또는 새거나 약간 중고인 혼다 시빅 가격이면 이런 9대의 아름다운 고급차 중 하나를 살 수 있어. 이 차들은 단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높고 대부분 직접 정비도 할 수 있어. 계속 지켜봐. 15,000달러 이하 최고의 고급차 리스트를 알려줄게. 지금 바로 시작하자. 어제 나는 내 차 부품을 기다리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십에 들렀다가 완전히 새로 나온 메르세데스 GLB를 봤어. 그게 그들의 엔트리급 소형 SUV야. 정말 작고 기본 모델이지. 그런데도 가격이 무려 5만 달러야.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어.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차들이 계속 더 비싸지는 게 믿기지 않았어. 가격을 보고 놀라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이제 첫 번째 차로 넘어가 볼게. 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차량은 내가 여러 대를 소유했던 BMW야. Break My Wallet이라고도 하고 뭐든 네가 좋아하는 약어로 불러도 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모델이 진짜 제형인 건 아니야. 대신 3 시리즈의 2, 90, 91, 92 세대. 그 중에서도 특히 BMW 328을 말하는 거야. 이 모델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나온 세대로 여전히 N50이라고 불리는 자연흡기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어. BMW에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엔진 중 하나라는 건 모두 알고 있어. 이 엔진이 목록에 오른 중요한 이유는 터보차저와 직분사 방식이 없기 때문이야. 엔진룸 안에 열이 덜해서 플라스틱 부품 손상이 덜해. 그리고 335처럼 고압 연료 펌프가 고장날 일도 없어. 내가 소유했던 차가 바로 그거였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 물론 이 차들이 완벽하진 않고 어떤 차도 완벽하진 않지만 사실상 이 차들은 그 이후로 BMW가 만든 것 중에서 훨씬 더 단순한 제품이야. 안타깝게도 그 세대 이후로 우리가 본 건 터보차저가 달린 2리터 엔진에 328과 330분이고 이직열 6기통 엔진에는 작배를 고했지.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차량의 순수한 단순함의 일부였어. 손보기도 쉬웠고 정말 부드러웠으며 진짜로 마지막 남은 종류였지. 좋은 점은 상태 좋고 관리가 잘 된 차량이 대략 8,000에서 15,000달러 사이에 거래돼. 그러니까 네 예산에 딱 맞는 거지. 가동 변속기나 수동 변속기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직접 기어를 바꾸는 걸 정말 좋아하고 너희 중 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체된 교통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해. 있잖아. 뭔지 알아? 6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어.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했듯이 이 차는 냉장고 같은 재미없는 차를 몰지 않고도 토요타 수준의 신뢰성에 가장 근접한 차야. 이 차들은 정말 재미있고 신뢰성도 좋아. 간단한 정비도 직접 할 수 있어. 다만 주의할 부분은 냉각 시스템과 라인이야. 플라스틱 부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차들처럼 노화되고 여기저기서 냉각수가 셀 수 있어. 워터펌프도 전기식이지만 마찬가지야. 그 부분이 흔히 고장나는 지점이긴 한데 335, 즉 N54 트윈터보 직렬 6기통 엔진에서는 훨씬 더 심각해. 그건 정말 무조건 피해야 할 모델이야. 그게 내가 소유했던 차인데 아직도 그걸 산 걸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328이나 330처럼 NA 모델을 선택하면 NA 직렬 6기통 엔진을 가진 차를 즐길 수 있어. 전기 워터펌프와 사모스텟도 있는데 그 부분도 고장이 잘 날 수 있는 부분이야. 밸브 커버 가스켓이나 오일팬 가스켓에서 가끔씩 생기는 오일 루스는 간단한 부분들이고 대부분은 나처럼 집 앞에서 직접 고칠 수 있는 것들이야.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은 자주 고장나며 내 335에서도 교체했어. 328도 해당 부위가 고장날 수 있어. 이건 그렇게 복잡한 부품이 아니야. 집 앞에서 몇 시간 정도 투자하고 20달러치 부품만 있으면 직접 해결할 수 있어. 직접 할 수 있어. 스타터, 브레이크, 타이어는 주행거리가 늘면 고장날 수 있으며 모두 일반적인 정비 항목이야. 또한 서스펜션 부싱이나 서스펜션 내부의 부품들도 있어. 앞부분에서 유격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거나 코너를 돌 때 쿵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바로 그 부품들을 교체해야 할 신호일 수 있어. 이 부품들이 고장나는 부품으로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주행거리가 20만에서 23만 킬로미터 또는 12만에서 14만 마일 정도에 도달하면 이런 부품들 중 일부를 교체하게 될 거야. 이 차량을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서 사. 잘 관리해온 사람에게서 사는 거야. 그들은 좋은 정비 기록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엔진 오일도 꼼꼼히 교환했고 주요 부품들도 거의 다 교체됐을 거야. 보니달에 하얀 얼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봐. 냉각수가 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야. 그게 냉각수 누수가 곧 일어나거나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 게다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고 오일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똑바로 잘 가는지도 꼭 확인해야 해. 하지만 결국 오늘 운전해봤을 때 괜찮다면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계속 잘 달릴 가능성이 높아. 기본적인 정비를 꾸준히 챙기는 게 중요해.
내가 수년간 BMW를 여러 대 타면서 느낀 건데 정비를 제때 해주면 차가 정말 오랫동안 잘 달려줘. BMW E90, 91, 92세대의 328은 정말 일꾼 같은 차고 15,000달러 이하에서는 엄청나게 신뢰할 수 있는 차야. 하지만 혹시 BMW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아마도 너는 메르세데스 벤츠 삼각배를 원할 거야. 우리도 한때 원했고 실제로 몇 대를 소유했지. 어떤 건 더 좋았고 똑같은 차는 없더라. 그리고 내가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추천할 수 있는 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나온 W212세대의 E350이야. 이 차는 M276 자연흡기 3.5리터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302마력과 약 27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발휘해. 이 엔진은 체인 구동과 직분사 연료 시스템이야. 내 경험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부 정비사에 따르면 이게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 중 가장 신뢰할 만한 모델이라고 해. 예전 구형 디젤 모델은 잊어버려. 그런 차들도 훌륭하지만 지금쯤이면 다 썩어버렸지. 그리고 북미 시장,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만약 네가 제설량을 많이 쓰는 지역에 산다면 그런 차들은 이미 오래전에 부식됐을 거야. 이건 사실 후기 모델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차 중 하나야. 게다가 외관도 정말 멋져 보여. 이제 2010년에서 2011년쯤에 나온 초기 3.5리터 V6 M272 엔진을 장착한 모델들도 꽤 괜찮았어. 출력이 약간 낮긴 했지만 말이지. 출력이 250에서 275마력 정도로 좀 낮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08, 09년식 모델들은 전염병처럼 피해야 해. 밸런스 샤프트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는 너무 오래된 모델은 사지 마. 그리고 모든 3.5리터 V6 엔진. 이 메르세데스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꼭 12년식이나 13년식 같은 후기 모델로 가면 괜찮을 거야. 좋은 점은 변속기도 7G 트로닉 자동 토크 컨버터 변속기라는 거야. 요즘 많은 제조사에서 볼 수 있는 CVT 같은 쓰레기 변속기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래, 이 차는 믿을만하고 메르세데스 차들 중에서도 비교적 믿을만한 편이야. 하지만 정기 관리가 필요해. 참고로 5만 마일, 7만 8만 킬로미터쯤 오일 서비스와 내부 오일 교체를 해주면 문제없이 탈 수 있어. 네가 겪을 주요 문제로 스티어링 락, ESL 고장 등이 있어. 이런 문제는 수리비가 $1,000, 많으면 $2,000도 나올 수 있어. 특히 매니폴드 플랩 고장은 $750, $1,200, 어쩌면 $1,500까지 들 수 있어. 오일 쿨러 실은 주행거리가 늘면 누수가 생기고 수리비는 $1,000, $1,500 정도야. 앞 서스펜션 부싱도 같은 비용이 들 수 있어. 포럼에서 꽤 잘 알려진 변속기 컨덕터 플레이트 문제는 수리비가 $100에서 $2,500까지 들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흔한 문제는 아니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긴 해. 말은 좀 나오지만 솔직히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이 변속기들 정기적으로 관리만 해주면 괜찮아.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또 다른 주요 고장 원인인데 특히 에어매틱 시스템이 들어간 E550에서는 더 그래. 물론 그게 에어라이드야. 나는 그 모델은 확실히 피할 거야. 그래서 E350, 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야. 에어라이드나 E250 GDI나 디젤 터보 쪽은 피하는 게 좋아. 물론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간 550 모델도 피해야 해. 정비 이력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차량도 피하고 경매에서 직접 보지 않고 사는 것도 하지 마. 아마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뒷서브 프레임도 꼭 확인해야 해. 눈이 많이 오고 염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뒷서브 프레임 주변에 부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깨끗한 차인지 꼭 확인하고 밑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그리고 구매 전에 정비사에게 점검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 하지만 이 E350을 블루텍 디젤 E350과 혼동하지 마. 그건 완전히 다르고 나는 그 엔진은 피하고 싶어. 디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해. 나는 우리 X535D에서는 디젤이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디젤 차량은 피하는 편이야. 요즘은 모든 EGR, DPF, 그리고 제조사들이 계속 추가하는 각종 배출가스 관련 장치들 때문에 말이야. DEF, SCR, 애드블루 시스템 비용, NOx 센서, DPF 고장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나도 이런 문제를 겪었어. DPF 같은 경우 우리 차량의 액체가 탱크에 들어있고 히터도 있지만 그마저도 고장이 나서 얼어붙고 결국 얼음 덩어리가 돼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BMW조차도 연장 보증을 추가했어. 메르세데스도 극한의 추위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 350 가솔린 모델, 이 주와 550이나 더 큰 엔진은 에어매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건 에어블록, 에어 컴프레서, 에어 스트럭과 라인 등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야. 결국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 거지. 각 코너마다 $1,500, $2,000가 들고 이런 일이 3, 4년에 한 번 반복되는 것 같아. 에어매틱 시스템이 있는 구형 모델을 사면 돈 낭비와 절망에 빠질 거야.
이 350 기본 트림을 선택하면 확실히 괜찮아. 정말 좋은 차야. 아마 궁금할 거야. 15,000달러로 렉서스를 살 수 있을까? 응, 살 수 있어. 운이 좋은 거지. 최신형이나 최고급 모델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008년부터 2011년형 렉서스 ES 350에 들어간 가장 검증된 엔진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어. 이전 소유주로부터 정비 이력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주인이 6번 이상 바뀐 차는 피해야 해. 주행거리는 10만 마일 이하로 고르고 변속기 오일 교환 이력도 꼭 살펴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매 전에 꼭 꼼꼼한 점검을 받아서 하부에 녹이 슬었는지 확인해야 해. 이 차들도 부식이 될 수 있거든. 특히 소금이 뿌려지는 눈 오는 지역에서는 그게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리 토요타도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우리는 페인트 보호 필름을 붙였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 추운 계절에는 매주 하부를 세척해서 소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차들,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BMW나 녹방지에 가장 뛰어난 차들만큼 튼튼하지는 않아. 확실히 부식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차들은 그렇지 않아. 렉서스를 원한다면 그 점을 알아야 해. 그래도 EGR FE 3.5L V6 엔진처럼 신뢰받는 엔진을 제공하는 게 장점이야. 이 차는 LS 같은 상위 모델보다 단순해. 더 부드럽고 전통적인 서스펜션과 기술이 덜 적용됐기 때문이야. 차량이 더 가볍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일반적으로 더 적게 들어. 그리고 더 단순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의 프리미엄 모델인 GX와 LS보다 더 저렴할 거야. 연비도 아주 좋아. 여전히 선루프와 가죽 인테리어, 그리고 모든 게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등 꽤 고급스러워. 정말 아름다운 차량이지만 부품 구하기도 아주 쉽고 잘 관리하면 30만, 40만, 심지어 50만 마일까지도 탈 수 있어. 이제 3.5L EGR FE V6 엔진은 약 272마력과 254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낼 수 있어. 이 차량은 6단 자동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있고 주로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며 뒷바퀴에는 적게 전달해. U6602로 표시된 이 변속기는 실제로 꽤 신뢰할 만한 유닛이고 새로운 8단 변속기보다도 더 신뢰성이 높아. 이 차량은 앞바퀴 굴림이며 엔진이 가로 배치되어 있어. 물론 그 방식의 유일한 단점은 V6 엔진이기 때문에 뒤쪽에 점화 플러그 3개가 있고 산소 센서 중 하나도 격벽 쪽에 있다는 거야. 이런 차량들 중 일부는 정비가 조금 까다롭고 애매할 수 있지만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야. 그냥 좋은 정비사가 필요하거나 네가 직접 소매를 걷고 몇 시간 투자해서 정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타이밍 체인이 시스템을 구동하기 때문에 아키라 차량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이밍 벨트나 그에 따른 정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또한 0에서 60마일까지 6.5초면 도달한다는 건 꽤 경쾌하다는 뜻이야. 이 차량들은 100km당 약 9, 11리터 연료를 소모하며 갤런당 약 30마일에 가까워. 대형 럭셔리 세단치고 나쁘지 않은 수치야. 하지만 잠깐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 이건 연식이 좀 된 중고 럭셔리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밍 커버나 오일 누유 같은 정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지. 가끔 보닛을 열어보면 보닛 아래에서 타는 오일 냄새가 날 때가 있어. 그건 실제로 오일이 배기 매니폴드 위로 새고 있을 수도 있고 타이밍 커버에서 새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건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해결하려면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심각도는 작아. 다만 이 문제가 점점 심해질 수 있어. 오일이 새고 타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돼. 그래서 미리 주의하는 게 좋아. 중고차 사전 점검을 받으면 그런 문제를 확실히 알 수 있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절망적인 대시보드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젤리처럼 보이거나 금이 가거나 약간 물컹해지기도 해서 전혀 보기 좋지 않아.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차의 저렴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게 당시 토요타와 렉서스가 내세웠던 대중적인 성격이었고 그게 당시 토요타와 렉서스가 내세운 가치였지. 항상 조금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주의할 점이야. 워터펌프도 15만, 22만 킬로미터 사이 자주 고장나는 부품이니 알아두면 좋아. 냉각수 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며칠 지나면 바닥에 생긴 작은 웅덩이가 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워터펌프 문제일 수 있어. 흔한 문제야. 그리고 변속이 궁뜨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 이 문제는 일부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에서 자주 발생해. 다시 말하지만 심각한 미끄러짐이나 덜컥거림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해. 그게 문제야. 서스펜션 부품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우리 토요타 차량을 봐도 서스펜션 부품들이 좀 약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BMW나 포르쉐의 서스펜션을 보면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차량과는 확실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부품들이 고장나거나 마모돼서 부싱, 볼 조인트, 로어 컨트롤 암 같은 것들이 결국 망가진다고 해도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야.
꽤 저렴하게 고칠 수 있어. 이제 네 번째는 메르세데스야. 맞아. 내가 내 조언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W205를 샀거든. 우리가 가진 터보 4기통 엔진이 달린 그 세대 중에서는 최고가 아니야. 한 세대 전인 W204로 돌아가봐. 그게 최고의 모델 중 하나야. M272 V6 엔진이 들어가 3리터 V6의 강력함을 자랑하지. 정말 오래 탈 거야. 포트 연료 분사 방식이라서 그 카본 태적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연흡기 엔진이지만 여전히 228마력이나 내지 그래서 내 242마력과 거의 비슷한 출력이야. 하지만 나는 W205에 들어가는 터보 직분서 엔진의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감수해야 하지. 이 차들은 아주 신뢰할 만한 5단 자동 변속기, 나 그 다음으로 신뢰할 만한 7단 자동 변속기 중 하나가 장착되어 나왔어. ESL 전자식 스티어링 잠금 장치 문제 등 몇 가지 이슈를 얘기해보자. 많은 이들이 리어 서브 프레임 부식을 언급하지. 엔진 마운트는 15만 킬로미터나 9만 마일쯤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주의해야 해. 핸들을 돌릴 때 쿵 소리나 쾅 소리가 나거나 그런 소음을 듣거나 또는 스로틀을 밟았다가 놓았다가 할 때 엔진이 울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스로틀 밟을 때 쿵 소리가 나면 엔진 마운트 문제일 수 있어. 좋은 정비사와 사전 구매 점검을 받으면 이런 문제를 알 수 있어. 타이밍 체인, 크랭크 센서도 마찬가지야. 나도 예전에 ML500에서 크랭크 센서 문제를 겪었어. 비싼 부품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는 것 같아. 부품 공급처 문제인지 다른 원인인지는 모르겠어. 우리도 크랭크 센서 문제 있었고 이 차들도 마찬가지야. 변속기 컨덕터 플레이트도 주의해야 해. 그리고 업계의 거의 모든 자동차 마니아들이 이 차는 셔먼 탱크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황소처럼 강하다고 말하지. 이 차는 오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몇 안 되는 메르세데스야. 하지만 C300W 204세대를 C250과 혼동하지 마. C250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고 내가 추천하지 않는 모델이야. 그 모델들은 타이밍 체인 늘어짐, 터보 고장, 직분사 카본 퇴적, 더 높은 유지비와 수리비 같은 문제가 있었어. 내가 말했듯이 아는 걸로 가고 익숙한 걸 선택하는 게 좋아. 그리고 W204의 C300은 정말 예전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진 차량 중 하나야. 안타깝게도 요즘 나오는 신형들은 더 이상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이제는 신뢰할 수 있고 포트 분사 방식의 튼튼한 자동 변속기, 그리고 직접 손볼 수 있는 차를 아무도 만들지 않아. 요즘 차량들은 제조사에서 접근을 막고 빈낙도 걸려 있어서 요즘 차들 때문에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 그래서 이런 차들은 정말 신선한 공기 같은 존재야.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재미를 중시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다면 Exotic Car Play Place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아래 링크로 굿즈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예전에 타던 브랜드입니다. 그 차는 팔았지만 정말 사랑했고 제가 가진 차 중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믿을만했고 게다가 멋진 차였죠. 바로 제규어 얘기입니다. 저는 F타입 R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5,000달러 이하로는 구할 수 없지만 이전 세대 XK, 즉 4.2리터 V8 엔진이 들어간 X150 모델은 찾을 수 있습니다. 5리터 모델은 피하세요. 5리터 엔진의 1세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뢰성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4.2리터 V8 모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NA 버전입니다. 나중에 슈퍼차저 버전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사실 꽤 신뢰할 만하지만 정비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스노클, 스프링, 다양한 부품들과 냉각 라인이 있고 슈퍼차저까지 있어 기본 정비 접근성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큰 이유는 제규어의 4.2 AJ V8 엔진과 거의 고장나지 않는 ZF 6단 자동 변속기 조합 덕분입니다. 이 조합은 심지어 제규어에게도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조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비사를 항상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담도 많죠. 솔직히 제 F타입 R도 신뢰성이 있었고 이 차들은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사실 나중에 나온 5.0 엔진을 원한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체인 고장입니다. 그 엔진들은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기 쉽고 다른 신뢰성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Y파이프와 냉각수 누수는 5리터 엔진의 큰 문제이자 골칫거리였습니다. 솔직히 4.2 엔진은 정비 문제도 적었고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 고장 위험이 없었으며 전자장비도 오늘날 차량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알루미늄 바디는 녹슬지 않기 때문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동계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 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자동 변속기는 정말로 금상첨화입니다. 프륜 구동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5.8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편이죠.
연비는 갤런당 18에서 25마일 정도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체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녹슬지 않고 잘 만들어졌죠. 단점은 충돌 시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알루미늄 수리가 가능한 바디샵을 찾는데도 비용이 드는 점입니다. 그래도 정말 훌륭한 차입니다. 저는 인기를 따르거나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차에서 예상할 수 있는 핵심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각수 확장 탱크는 금이가 누수와 냉각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기판에 그 경고등이 들어오면 바로 멈추세요. 엔진을 즉시 끄세요. 또 다른 문제는 차가 크고 무거워 서스펜션이 마모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덜컹거림이 나고 조향감이 흐릿하며 차가 이리저리 떠다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고르지 않게 마모될 수 있고 이는 얼라인먼트가 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서스펜션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꼭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소유자에게 차량을 살 때는 서스펜션 정비 이력을 꼭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하면 그 비용을 구매가에 반영하세요. 또한 전자장치의 이상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규어 차량보다는 전자장치가 적긴 하지만 여전히 주차 센서나 윈도우 모듈, 인포테인먼트 오류 같은 전자장치의 이상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최신 F타입에서도 그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약한 배터리가 이런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것이 센서로 이루어진 많은 현대 차량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압이 0.2나 0.3V만 변동되어도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전자장치들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니다드에 고품질 AGM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이 신뢰성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속기 관련 문제는 메카트로닉 시스템이나 슬리브,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오일, 그리고 거친 변속 등이 모두 문제가 있는 변속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10, 2012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리터 엔진은 타이밍 체인, 크로스오버 파이프, 냉각수 누수 문제가 있지만 4.2 엔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후속 세대를 탔습니다. 저는 2018년식 F타입 R을 탔었는데 제 차는 꽤 튼튼했지만 그 모델조차도 Y파이프 냉각수 누수, 확장 탱크 누수, 직분사 인젝터 문제, 연료 펌프 문제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산소 센서도 문제가 있었고 후륜 디퍼렌셜도 고장이 잘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비를 잘 챙기세요. 차에 정말 신경 쓴 사람에게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경매로 나온 차를 사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몇 년이고 탈가치가 있는 멋진 후기형 제규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말 놀라운 인피니티입니다. 이런 말은 예상 못했지만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VQ 엔진은 고장 걱정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예전 차, 어른들이 타던 차인 M37이나 Q70 같은 모델들은 모두 3.7리터 자연흡기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엔진은 정말 고장이 없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이유가 있죠. 터보도 없고 CVT도 없고 가변 압축 엔진도 없습니다. 직분사 방식이 아니라서 카본 찌꺼기가 생기지 않고 대신 VQ37, VHR 3.7리터 자연흡기 DOHC V6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멀티포트 연료 분사 방식을 사용해서 330마력과 약 27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내며 체인으로 타이밍을 맞추고 7500rpm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능은 X 시리즈의 후륜구동 또는 사륜구동 플랫폼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인차를 운전한다는 낙인을 떨쳐내지 못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차는 본질적으로 G37이나 닛산 370Z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제투고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그 쓰레기 같은 CVT는 아닙니다. 아니요, RE7, R01A라는 7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입니다. 패들 시프터가 있는 주행 모드도 제공됩니다. 7단 제트고 변속기는 CVT보다 신뢰성은 높지만 무리한 사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변속에 적합하지 않죠. 이건 페라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닛산입니다. 일부 오너들은 3단에서 4단으로 변속할 때 거칠게 변속되거나 변속이 지연되거나 그리고 이 변속기들에서 볼 수 있는 적응 학습 관련 이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꽤 견고한 세팅입니다. 그리고 초기 VQ37 엔진들은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차량들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갤러리 가스켓 문제처럼 종이 타입 가스켓을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누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012년식 모델은 확실히 주목할 만합니다. 오일 압력이 낮아지고 타이밍 체인 소음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엔진이 치명적으로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그 문제를 해결했고 금속이 들어간 가스켓을 사용해서 그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M37 구매를 고려한다면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2012년 이전 모델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실제로 그 업데이트가 완료됐다는 확실한 정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변속기가 거칠게 작동하거나 변속이 잘 안 되고 이상하거나 애매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트랜스퍼 케이스 관련해서 소음이나 이상한 지연, 이상한 동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갈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주로 사륜구동 버전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고장도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동차에서 도어 잠금 액추에이터, 오디오 앰프, 전동 시트 모터 고장과 배터리 약화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했듯이 비교적 최신 연식 차량은 다양한 오류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VQ 엔진은 약간 오일을 소모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며 가끔 오일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2012년에서 2013년식 M37입니다. 완성도 높은 플랫폼이고 아마 저처럼 머리가 센 노인에게서 구입하게 될 겁니다. 아주 튼튼한 플랫폼이에요. 업그레이드된 가스켓 세트가 적용되어 있고 감가상각도 가장 적습니다. 2014, 2015년식 Q70 3.7 모델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이후 모델에 들어간 터보 VC 엔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델들이야말로 정말 사라져가는 명맥의 마지막입니다. 피해야 할 차는 Q50 레드 스포츠 400입니다. 터보 고장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QX60는 그 형편없는 CVT 변속기, 제가 항상 고무줄 변속기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인피니티 JX35, 또 초기 CVT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튜닝된 고주행 G37도 피해야 합니다. 제 말은 그런 차들은 대체로 오일을 태우기 시작하고 누유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다지 잘 관리된 차들이 아닙니다. 결국 주행거리가 적은 2012년식이나 2013년식 M37 또는 Q70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7번째는 아큐라로, 혼다보다 한 단계 높은 브랜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혼다 시빅보다 그리 비싸지 않지만 TSX는 정말 훌륭한 소형차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TSX에는 자연흡기 2.4리터 4기통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터보, CVT, 직분사, 포트 연료 분사, 직분사 연료 분사가 없으며 5단 자동 변속기가 있습니다. 이 차의 모든 것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풍깁니다. 정말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고 실제로 재미를 느낄 만큼 충분한 힘도 있습니다. 이 차는 타이밍 체인을 사용합니다. 혼다는 벨트와 체인을 번갈아 썼지만 이 차는 벨트 대신 체인을 탑재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검증된 혼다 K24 계열의 신뢰성 시스템입니다. 부품도 넉넉하게 구할 수 있고 이 차량들도 15,000달러 이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선택지는 정말 많지만 주행거리가 적당하고 잘 관리된 차량을 선택해야 최대한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K24Z3 2.4리터 자연흡기 4기통 엔진입니다. 5단 자동 변속기나 6단 수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단 수동을 추천합니다. 200마력에 170파운드-피트 토크면 충분하죠. 타이밍 체인 방식이고 100km당 8, 9리터 연비라서 갤런당 30, 35마일 정도 나옵니다. 이 엔진은 고급유를 사용해야 하고 요즘 연료비가 비싸서 걱정될 수 있지만 연비가 꽤 좋아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차량에서는 오일 소모가 시작될 수 있고 파워 스티어링 누유나 서스펜션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덜컥거림이나 타이어에 불균일한 마모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는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자연흡기 직렬 4기통 엔진을 갖춘 마지막 모델 중 하나입니다. 연비가 좋고 고회전까지 시원하게 올라가며 내구성도 뛰어나 이런 차를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차량은 아큐라의 작고 스포티한 소형급 럭셔리 모델로 그들의 최고 모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하고 기본적일까요? 둘 다 맞지만 15,000달러 이하 차가 많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8번과 9번 모두 렉서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LS430입니다. 4.3리터 3UZF-E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9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연식에 따라 5단 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후륜구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차들은 정말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차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더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냐고요? 그 이유는 이 차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소금이 많이 뿌려지는 지역에서는 노기 문제입니다. 부품 수급과 에어 서스펜션 문제로 일부 부품이 비싸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들은 노후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장치와 에어 서스펜션에 문제가 생기고 노화로 스티어링 렉과 변속기 변속에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암마모와 서스펜션 부품, 브레이크 등도 마모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싱과 볼 조인트 역시 나이가 들수록 모든 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식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약간의 녹만으로도 자동차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9번째도 렉서스인데 찾을 수는 있지만 잘 관리되고 녹이나 부식이 없는지, 주인이 애정을 갖고 돌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싼 부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차는 정말 오래가는 신뢰할 수 있는 올드스쿨 럭셔리 SUV입니다. 렉서스 GX470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잘 정비되었는지만 확인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믿음직한 SUV입니다. 저는 이런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차량에는 4.7리터 자연흡기 V8 엔진 인투유 ZF-E V8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35마력 5단 자동 변속기, 트럭 플랫폼 기반의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레임 위에 차체가 얹혀진 구조입니다. 이 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모두 문제없이 주행합니다. 단점은 녹이 잘 슬어 캐나다나 미국 북부에서 부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비가 매우 나쁘고 서스펜션 부품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교체 비용이 비쌉니다. 보조 공기 주입 시스템도 문제가 생기면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동계에서 덜컥거리는 소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지만 그 V8 엔진은 정비만 잘하면 30만, 60만 마일까지도 거뜬히 버팁니다. 녹슬지 않은 차량을 찾았다면 반드시 보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고, BMW, 벤츠, 제규어가 저렴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때문입니다. 이로써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중고 시장에서 그런 차들을 살 생각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겁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 또 얘기하죠. 안녕히 계세요.